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 오후입니다. 아주 서울은 뭐 봄이 오는 듯 안 오는 듯 아주 날씨가 계속해서 싸늘합니다. 아침에 오늘 자전거 타고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이 바람이 스칠 때 아주 너무 서늘해서 오늘 아주 날씨가 마이크가 지금 들렸나 이거 동안에? 조금 들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씨가 여전히 서늘해서 아침 자전거 타고 나오는데 이 스치는 바람이 아주 머리가 시려서 원래 머리에 이제 수건을 이렇게 두르고 그 위에 헬멧을 쓰거든요. 근데 오늘 수건을 벗었더니 헬멧만 썼더니 아주 머리가 너무 썰렁해서 아주 오싹 했습니다. 근데 부산이나 이런 데는 날씨가 아주 좋다 그러고요. 아주 벚꽃이 아주 만개했다 그러고 또 어떤 데는 들쑥날쑥해 좀 해요. 약간 전체적으로. 봄 날씨가 원래 변덕스럽긴 합니다만은. 김 PD가 사왔다는 이 꽃 이름이 왁스입니다. 근데 이 왁스의 꽃말이 변덕쟁이라고 그래요. 변덕쟁이. 며칠 전에 장미하고 같이 있었는데, 장미하고 아마 왁스의 꽃하고 잘 안 맞았는지, 장미도 아주 흑장미가 색깔이 정말 예뻤는데, 바로 시들어버렸고, 왁스는 그래도 그 중에 조금 이제 버티고 있는 게 이제 이겁니다. 물을 안 줬어, 아마 우리 김 PD가. 김 PD 책상도 보면 엉망입니다. 먼지가 서류가 말도 못하게 지저분하게 책상을 해놓고. 그래도 이거라도 살아남아 있는 게 다행이에요. 왁스, 꽃마른 변덕쟁이, 봄 날씨 같은 변덕쟁이. 오늘은 이 정규제의 고전 읽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두 권인데 하나는 제가 다 독파를 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도시 미학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얘기할 때 다루었던 책입니다. 도시의 승리라고 하는 에드워드 글레이저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도시경제학이라고 할까요? 경제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도시의 승리. 또 하나는 최근에 나온 책인데 아직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제렛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제렛 다이아몬드, 총균세, 또 칼랩스 이런 책 쓴 Guns, Germs and Steels. 일본에는 아마 총, 세균, 철강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냥 총균, 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유명한 제렛 다이아몬드의 신작 The World Until Yesterday, 어제까지의 세계라고 하는 책입니다. What can we learn from traditional societies? 우리는 전통사회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근데 이 책을 놓고 요즘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아주 논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잠겼는데 죄송합니다. 논쟁이 아주 치열한데, 제렛 다이아몬드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소위, 자, 이 책을 들고 나온 것은 아시겠습니다만은, The World Until Yesterday, 이 전통사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Until Yesterday, 어제까지의 세계, 그 어제의 이전 사회는 말하자면 이제 Traditional Society, 전통사회와 도시의 얘기입니다. 도시와 전통사회. 밑에 사진도 이건 전통사회고 이 도시 대비가 되죠. 근데 지금 제렛 다이아몬드는 이 전통사회를 옹호하는 책을 쓴 건 아닙니다. 이 전통사회를 옹호하는 그런 전통사회로 돌아가자 또는 전통사회의 가치가 좋다 또는 이 원시 사회가 오히려 인간적이고 조화롭다. 하모니가 있고 인간은 인간에 대한 소외나 기만이 없다. 과는 그런 주장에 반대하는 게 바로 The World Until Yesterday라고 하는 바로 이 제렛 다이아몬드 신작입니다. 제가 대강 이제 스킵으로 이렇게 대강 몇 페이지를 보고 머릿말도 좀 보고 또 저자의 내용 요약 이런 것도 좀 보고 하니까 주장하는 내용인즉슨 전통사회에 항구적으로 집단 살육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전통사회는 항구적인 전쟁 상태였다는 것이 이제 제렛 다이아몬드의 관찰의 요지입니다. 말하자면
전통사회가 이 전통사회에 대한 숭배나 이런 것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만연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건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요. 제가 언젠가 이 도시미학 산책이라는 여러분들 아마 도시미학 산책이라고 하는 정규제 TV에 벌써 뭐 한 4, 5개월 전에 찍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나중에 우리 김 PD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페이스북에 같이 좀 가까운 인근에 좀 위치시켜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이 도시미학 산책을 다룰 때 제가 박원순 시장은 도시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다. 도시를 모르는 사람이 서울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의 시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컬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박원순 시장의 머릿속에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해체하고 어떻게 하면 서울을 농촌공동체적 질서 또는 안온한 어떤 편안한 마음, 안온한 질서, 또 인간 대 인간의 페이스 투 페이스의 인간관계, 소위 마을 공동체적으로 서울이라고 하는 메트로시티, 메가시티를 마을 공동체, 타운 커뮤니티로 어떻게 하면 환원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촌락공동체적 세계로 서울의 외관을 유지한 채 어떻게 하면 촌락공동체적 사회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박원순의 도시관이죠.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은 도시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도시에 대한 적대감, 소위 반도시 정서, 도시는 인간 소외가 있고 가난이 있고 도시는 무분별하게 어느 도시에서나 도시 외곽에 가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끊임없는 철거와 재건축이 있어야 되고 초고층 빌딩에 냉엄한 시멘트와 콘크리트와 철골조와 지금은 대부분 또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철골조에다 유리를 씌운 그 차가운 냉정성의 상징인 유리로 더 씌워진 사회, 직선으로 뻗어져 있는 어떤 비인간성, 많은 자가 모여 사는 아파트지만 아무도 앞집에 누가 사는지를 잘 모르는 익명의 사회, 너와 내가 진정한 인간적 교류를 가지지 못하고 그 또는 인간 소외된 사회,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에 살고 있지만 도시의 냉엄함, 냉정성, 차가움, 비열함, 도시의 무질서, 가난, 마구 달리는 예를 들어서 거대한 차량의 행렬, 그 번쩍번쩍 빛나는 화려한 외관 속에 있는 비인간성.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도시를 비난하거나 또는 도시가 무언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도시라는 것은 마치 좋지 않은 것인 것처럼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전원적 사회, 컨츄리풍의 사회로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약간의 타협책으로 타운 커뮤니티 같은 조그만 마을 공동체적 분위기로 가야 한다. 그 지금 박원순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 무슨 이 텃밭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 전원으로 돌아간다. 컨츄리풍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을 공동체, 마을 사업을 해서 이제 마을 단위로 뭘 한다. 그 서울이라는 것이 높은 이동성을 갖고 있는, 일종의 유목적 사회죠. 서울은 정주행 사회는 아닙니다. 거대한 도시는 굉장히 유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사도 많이 가고. 그래서 세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때부터, 그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살아왔던 전통 마을을 떠나는 사람도 없고, 마을에 늘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저 집에 애들은 누구누구 부모에서부터 다 알고, 이런 사회가 이미 아닌데,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그런 전통사회적, 촌락적 공동체에 대한 향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향수를
정면에서 부정한 책이 이 책입니다. 도시의 승리. 많은 사람이 도시를 오해하고 있거나 도시를 착각하고 있다. 도시야말로 문명의 상징이다. 도시야말로 인간을 해방시키는 곳이다. 도시야말로 직업이 있고 나에게 자유를 주는 곳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전판 도시옹호론의 결집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도시의 승리라고 하는 이 책은 에드워드 글레이저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소위 도시에 대한 인문적 분석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인문적 분석은 제가 썼으면 여기에다 좀 더 플러스해서 도시야말로 오히려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경제적 측면에서만 쓰여진 책이고, 이 제렛 다이아몬드의 The World Until Yesterday라고 하는 이 책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통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사회가 아니더라. 그래서 쭉 보면 이제 그 전통 사회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이런 전통 사회에 가 보니까 뭐 어떻더라 하고 이제 사진들도 이렇게 쭉 있고요. 뭐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소개가 되고 있고, 이 전통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 사회에 인문학자, 소위 철학자다, 문학자다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시를 저주하고 촌락적 가치, 농촌 공동체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죠. 말하자면 전원 생활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물론 그것은 저도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정규제 TV나 또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사설을 쓸 만한 지력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그만두게 되면 저는 시골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도 한 3마리 키우고 닭도 한 30마리 정도 키울 생각입니다. 그러나 도시는 도시고 농촌은 농촌이죠. 도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전원을 노래한다고 장대하게 또는 웅장한 전원풍의 우리가 서정시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문명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도시는 도시고 농촌은 농촌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제렛 다이아몬드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사의 실은 알고 보니까 항구적인 전쟁 상태였더라 하고 과거에 쭉 기록을 뒤져서 전통사회의 항구적인 범죄사회, 위험사회, 안전을 추구해온 오히려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제렛 다이아몬드의 The World Until Yesterday 이 책은 요즘 미국에서도 유럽에서 소위 원시 공동체 사회를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모임, 또 환경운동 단체들하고 결합되어 있는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체들하고 굉장히 지금 투쟁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간히 외신에도 이제 그런 논쟁들에 대한 기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촌락 공동체에 대한 찬사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 레비 스트로스의 슬픈 열대라고 하는 책은 소위 문화인류학의 신기원을 열었던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레비 스트로스 물론 이제 좌익적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레비 스트로스의 슬픈 열대라는 책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지금 제렛 다이아몬드의 이 책보다도 두껍습니다. 훨씬 두꺼운 책인데, 그 제렛 다이아몬드는 이제 역사 기록을 추적해 간 것이고, 이 레비 스트로스의 슬픈 열대라는 책은 브라질 열대우림에 살아가는 4개 원시부족의 삶을 추적한 현장 조사 또는 현장 추적이라고 하는 최초의 기법으로, 지금은 우리가 문화인류학이다 그러면 심지어 동물생물학, 동물생태학, 사회생물학 이런 쪽만 하더라도 거의 뭐
늑대를 연구하는 사람은 늑대하고 거의 뭐 같이 살잖아요. 그 뭐 제인구달이다. 침팬지 연구를 한다. 그럼 침팬지하고 아예 같이 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위 문화인류학적 방식이 그런 동물 연구학에까지 완전히 이제 전파가 돼 있는데, 레비스트로스가 쓸 때만 하더라도 그저 선진국의 이론가들은 이제 외부인으로서 관찰하는 것이었어요. 원시 사회를, 브라질 열대우림의 뭐 원시인들에 대해서 외부인의 관점에서. 근데 그 원시 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현장,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관찰한 거. 그것은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 또는 기행문, 저는 기행문이라고 봅니다만은, 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픈 열대라고 하는 책이 소위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바이블처럼 되어 있죠. 사회학의 바이블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듀르갱의 자살론, 이런 것이 이제 사회학적 방법, 조사방법론의 하나의 신기원을 이루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문화인류학이다. 그러면 이제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만은, 레비스트로스가 슬픈 열대라는 책을 김 PD 혹시 한번 돌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담아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라는 책은 브라질 열대우림에 사는 4개 원시 부족이 너무 평화롭고 잘 사는 거다. 이게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라는 책이에요. 슬픈 열대. 레비스트로스. 박옥줄 옹김이 이렇게 되는데, 이 박옥줄 씨는 지금도 아주 저명한, 여기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열대우림 카두베오족이라든지 4개 부족들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한번 보시죠, 많은 사진을 찍어 오고요. 많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냥 벌거벗고 그냥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사는 거죠. 벌거벗고 이렇게 그냥 자연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풍경이 지금 우리는 다 아는 풍경이죠. 왜냐하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서 원시 부족 탐험 이런 것도 하잖아요. 지금은 하도 다 뒤지고 다녀서 더 이상 남아있는 원시 부족이 없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심지어 아시아의 원시 부족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쭉 이제 자기가 4개 부족을 다니면서 이제 쭉 했던 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겁니다. 여기 어떤 그림에 보면 제가 지금 얼른 찾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남자에게 부인이 된 그 엄마와 딸의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몇 개 부족의 삶이 이제 이런 책에 쭉 나옵니다. 여러 부족들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책이 이제 소위 문명은 열등이 아니다 하는 이제 그 주장이 이제 핵심 주장이죠. 그래서 이 야만 사회가 예를 들어서 서구 사회는 진보적이다. 발명과 업적이 중시한다고 하지만 과열된 동적 사회고, 원시 부족들은 오히려 이 서늘한 cold static society다. 정적인 사회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진보와 후진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쭉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원시 내계 부족을 탐험하면서 썼던 책이고, 말하자면 원시 부족은 후진성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일 뿐이다. 서로 다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에 앞서서 그런 주장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 입장은 말하자면 원시 부족 사회야말로 오히려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다. 사랑이 넘치고 네 것 내 것이 없고 사적 소유권이 없고 평화가 넘치는 평등한 사회다. 이제 이런 주장을 레비스트로스부터 쭉 펴왔고 지금도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도시를 저주하고 지난번에 SBS인가요? 거기에서 뭐 최후의 제국 뭐 이런 거 했던 것도 이제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저 남태평양에 아주 조그만 원시 부족 찾아가서 이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고 도시 자본주의는 완전히 거들난 그런 빈부격차의 사회고 비인간적이고 황폐한 사회고 중국의 졸부들 하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 어디 에베레스트 산 아래 그저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얘기를 보여주면서 마치 문명은 나쁘고 원시 공동체는 좋은 것이라는 캠페인을 SBS에 무식한 PD들이 했는데요. 그런 생각은 루소부터 시작된 것이고 루소, 마르크스 이렇게 연결되는 문명관입니다. 루소가 그렇게 한 것은 이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부터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러나 도처에서 불평등에 신음하고 있다. 그 도처는 문명화된 도처고 인간은 원래 평등한 것은 원시사회입니다. 마르크스가 원시사회는 소위 사유재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원시사회야말로 공동체, 평등사회, 공산사회였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로직들이 있는 가운데 이 도시의 승리라는 책이 우리에게 그런 착각이 왜 오는지 도시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책입니다. 이 한국어판의 그 첫 제목이 한국말로 번역된 이 책에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직접 머릿말을 썼습니다. 한국어판 서문.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담을 쓴 국가 중 하나다. 쭉 내려가서 서울은 한국인들만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위에 도시는 학습 과정을 도와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서 그토록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도시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협력적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혼잡한 도시는 고객과 납품업자, 근로자와 기업, 기업인과 금융인을 연결해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는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에서부터 지금의 페이스북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룬 혁신적인 발명을 가능하게 해준다. 혁신과 학습을 조장하는 데 있어서 도시가 가진 우위는 한국이 이룬 성공을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유용하다. 서울은 수십 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재를 끌어오며 번영한 도시로서 위상을 높였다. 서울의 크기와 범위는 서울을 위대한 혁신의 집합소로 만들었다. 시골로부터 서울로 올라온 상경한 근로자들은 농촌 공동체에서의 고립된 생활을 접고 세계 경제 일부가 될 수 있었다. 서울은 한국인들만을 연결해 준 것은 아니다. 서울은 오랫동안 한국과 세계 국가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약간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장들을 보면 1장, 그들은 방갈로르에서 무엇을 만드는가? 이 방갈로르라는 것은 그 인도의 그 IT가 폭발하고 있는 도시 이름이죠. 다음 도시는 왜 쇠퇴하는가?
가난한 도시에도 희망은 있다. 아프고 혼잡한 도시 너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5장 즐거운 도시가 성공한다. 6장 도시개발의 아이콘 마철루가 위대한 이유. 7장 도시 확산 스포롤 현상은 왜 심화되는가. 스포롤이라는 것은 이제 도시가 막 무질서하게 왜 우리 신개발구역 이런 데 가보면 막 땅 부동산 뭐 하고 막 이렇게 막 가건물이 올라가고 하는 그 도시가 막 번져가는 현상이죠. 8장 아스팔트가 가장 친환경적이다. 9장 도시의 성공 방정시. 10장 평평한 세계 점점 높아지는 도시. 한국어판 머리말은 서울은 혁신의 집합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하시면 뒷부분은 읽어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1장부터는. 그러나 머릿말만큼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이렇게 나오는데, 서론의 한 두세 문장을 제가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론. 이 책의 제목은 말 그대로 Triumph of the City. 도시의 승리. 부제는 도시는 어떻게 인간을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었나. 도시에는 인간 소외가 있고 질투가 있고 경쟁이 있고 비인간성만 넘치고 인간이 인간에 대한 소외만 넘치고 그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제목부터가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 서론 제목입니다. 진정한 도시의 힘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미국 국토 넓이의 3%에 해당하는 도시에 2억 4,30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인이 살고 있다. 대부분이죠, 뭐. 미국 인구가 3억 몇천만 되죠.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대도시인 도쿄와 그 주변에는 3,600만 명이 살고 있다. 인도 뭄바이 중심에는 1,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상하이의 규모도 뭄바이 못지않다. 상하이와 상하이 인근에는 약 2천만 명이 삽니다. 서울에는 1,000만 명이죠. 그러니까 한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이제 서울에 삽니다. 한국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로 따지면 아마 서울, 인천, 뭐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따지면 아마 도시 인구가 시골 인구.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옛날에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도시에 산다. 그에 쭉 이제 몇 개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이 있고, 제가 몇 대목만 도시화는 번영과 행복의 열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대도시들이 몰려있는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일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비해서 소득이 30% 더 높다. 이러한 고임금은 높은 생활비로 인해서 상쇄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은 임금이 높은 생산성을 반영한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이 도시에 머물면서 비싼 인건비와 토지비를 감당하려는 유일한 이유는 도시가 그런 비용을 상쇄하는 생산성의 이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뭐 이런 문장도 있고요. 과거 오랫동안 지속된 반도시화 운동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마하트마 간디는 진정한 인도는 몇몇 도시들이 아니라 70만 개의 마을 속에 세워져야 한다. 국가의 성장은 도시가 아닌 마을에 달려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대한 간디도 여기서는 틀렸다. 인도의 성장은 인도의 도시들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지 도시화와 번영 사이에는 완벽할 정도의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민주주의도 그럴 겁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국가건 도시인구 비중이 10% 늘어날 때마다 그 나라의 1인당 생산성은 30% 향상된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시골 지역에 사는 국가들보다 도시 지역에 사는 국가들에서 4배 더 높다. 나무와 풀에 둘러싸여 살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뉴욕은 아주 현격한 차이로 미국 메트로폴리탄 지역 가운데에서 1인당 가스 소비량이 가장 적은 도시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뉴욕주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미국에서 끝에서 두 번째인데 이런 사실은 주로 뉴욕시에서 대중교통 사용량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